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도 야수파의 화가들 그림들의 특징과 미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에서는 이 야수파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렸고요. 앙리 마티스에 대해서 했고요. 또 대표적인 화가로는 이 모리스 디 블라뱅크와 앙드레 드랭이라는 그 두 화가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수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강렬하면서도 순수한 색채 사용, 또 입체파와는 달리 감정을 중시하고 표현주의로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색채의 고양의 기초를 둔 야수파 운동은 결국 외계 질서를 그대로 화면에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화폭을 자기 해방의 장소로 생각했다는 점과 색과 형태의 자율적인 세계를 창조하려고 했던 점이 20세기의 최초의 예술적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리스 디 블라뱅크입니다. 이 1900년도 드랭과 사귀면서 자연을 대상으로 그림을 공부하였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이 마티스와 함께 이런 야수파를 이끌었던 숨겨진 유럽 모던 아트의 거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질 듯한 표면, 강렬한 빌치, 중후한 색채와 폭풍 같은 속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블라멩크는 이 폴랑드의 출신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10대 후반에 독학으로 소매 연습을 하고 1900년 드랭을 만나서 이 사류아파 결성을 하고 1901년 방고 해고전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1905년 마티스의 설득으로 이 야수파 전시에 출품을 합니다. 그리고 1907년 아프리카 문화와 세잔의 작품들을 연구하고 피카소와 공동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표현주의 양식으로 복귀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프랑스 양식으로 복귀를 합니다. 풍경화 정물화 그림들을 약간 나이가 먹으면서는 이제 그림풍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야수파 화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이렇게 강렬한 원색과 분방한 필치로 역동적인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고우의 영향을 받아서 원색의 밝은 색조로 점과 곡선을 사용을 하고요. 또 유동적인 그림 위에 세잔의 영향을 받기도 해서 1918년에는 새로운 사실주의 작품도 그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샤투의 생강입니다. 이쪽은 그리고 붉은 나무가 있는 풍경, 그 다음에 샤투 다리 이렇게 그림들을 보면 약간 세잔의 색상과 고우의 색상과 고갱의 풍이 같이 믹스한 것을 이 야수파의 특징들을 그림들을 보면 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기법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블라멩코는 야수주의 작가 중에서 가장 야수적인 정열을 소유한 작가입니다. 빨강과 녹색의 대비를 통해서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이런 풍경화를 많이 그렸고요. 그러니까 보색 대비죠. 어떻게 보면 서로 보색, 반대색 그런 것들의 풍경화를 많이 그렸고요. 또 정규 교육이라고는 받은 적이 없는 그는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순수한 색채를 튜브에서 직접 짜서 그림을 완성하고 싶다. 지금까지 나는 나의 파괴적인 본능을 실감하고 이를 생생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재창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야수주의 작가들이 이런 기스타브 모로의 화실에서 공부한 데 비해 모든 전통적인 기법과 소재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적 표현의 매체로 색채의 자율적인 가치를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은 본능이다 하고 단언하면서 자신의 그런 내적 충동을
과감하게 분출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화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였고요. 색채의 그런 불려타움도 가장하고 기이한 분위기의 작품을 주로 제작했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분방한 성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또 1904년에서 7년까지는 튜브에서 짜내는 그림을 물감을 그대로 캔버스에 칠하는 기법을 색채에 구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빨간 나무가 있는 풍경, 서커스, 그의 성격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정렬이 나온 이런 강렬한 원색의 힘찬 선은 진정 야수주의적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세잔네의 작품과 만난 이후에 그의 작품은 강렬한 그런 원색의 빛이 사라지고 흐린 청색 또는 다갈색을 주조로 해서 좀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대상으로 그림 공부를 했고요. 마티스 등과 야수파 운동을 참가했고 처음에는 고영향을 받아서 원색의 점, 곡선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자 영향을 받았고 1918년 사실주의 작품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포부주의, 야수주의 이런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이 사람도 바이올린을 켠다든지 자전거 경주에 선수를 해가면서 자수성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란 무정부주의자와 같은 직업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나는 어린이의 눈으로 사물을 본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렌과의 교우로 마티스와 사귀어 포비즘 운동에 가담했습니다. 블라멩크는 무엇보다도 이런 생명력의 표현을 화면에서 추구해 보려던 화가이고요. 나는 미풍양 속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싶다. 그래서 이런 진부한 이론과 고전주의에서 해방된 자연의 그런 활달함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그의 패기는 색채의 그런 과잉과 범란으로 화면에 마구 넘쳐 흘러 야수 중에서도 더 한층 높은 그런 음색의 적유가 되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의 그런 그 야수파의 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리스 디 블라뱅크는 젊은 시절에 이 카바레, 바이올린 연륜자, 피아노 선생님, 기계공, 사이클 선수, 프로 레슬러, 이런 것들을 전전하면서 독학으로 미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1901년에는 이런 베르나임 갤러리에서 열린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전시에서 큰 감명을 받고 그는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결심을 한 게 이 반 고흐의 그림을 보고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905년에 이런 그 전위적인 작가들의 집단 이 앙데팡당이라는 전에 참가해서 그는 마티스 그리고 드랭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 야수파 이런 대열에 합류를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0년, 그러니까 한 15년이 흘렀겠죠. 이르러서는 자신만의 그런 독특한 스타일로 야수파적 화풍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눈덮인 마을입니다. 1930년대 제작한 이 눈덮인 마을은 프랑스 파리 근교 풍경을 사실적으로 잡아내 유아의 매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걸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위에 하얀 물감과 빨간 물감을 짜서 그 위에 두툼하게 질감을 살렸다고 합니다. 마치 거리에 유화 물감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듯 표현해 색다른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브르타뉴 어선의 기환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서민들의 치열한 삶에 주목한 작품도 선보입니다. 1947년 이 브르타뉴 어선의 귀환은 비교적 이렇게 어두운 색감으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에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어선의 고투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잡아냈습니다. 선들이 굉장히 거칠고 단순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도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수파는 프랑스에서 인상파 이후에 모던 아트를 이끌었습니다. 마티스, 블라멩크, 드랭가티 이렇게 주도한 야수파는 피카소와 브라크가 이끈 입체파, 큐비즘 이런 활동이 시작할 때까지 이런 미술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피카소도 이런 그 야수주의 이런 것에 이제 가담을 하면서 이렇게 가담이 아니죠. 그들만의 그런 풍을 그리면서 이제 이렇게 그 큐비즘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도 시작을 한 거죠. 마티스는 후기 인상파와 신인파 인상파가들의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치열한 이런 미적 실험을 통해서 야수파 스타일에 이루었고요. 반면 이 블라뱅크는 1905년 개최한 그 고오전의 이후에 이런 야수파 스타일에 집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빨간 지붕입니다. 1908년에 이 표현의 중심축인 거칠고 뜨거웠던 이 색채 파괴라고 주지적이고 냉철한 분석 중심의 구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가장 야수적이었던 이 블라멩크는 역시 세잔에게 영향을 받아서 기존과는 다른 화면 구성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형태는 원기둥, 삼각기둥 이런 형태로 해서 방식이 구성이 세잔의 방식을 따라가는 했지만 색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명한 흰색과 그것을 받쳐주는 청색 그리고 화면을 조화롭게 구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라뱅크는 흰색을 즐겨 사용하면서 다른 화가들과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색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라멩크는 이 흰색들을 많이 대부분의 그림들을 보면 이 화이트 색들도 많이 있습니다. 흰색의 존재는 이런 블라멩크의 작품 세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또 견고한 화면 구성과 풍경의 소재가 더해져서 독자적인 양식을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흰색의 선명한 흰색 이런 색들을 굉장히 많이 쓴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그 원색이지만 원색 중에서도 이렇게 약간 보색 대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도 보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마티스, 세잔, 고흐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했고요. 그 위에는 이 특징적인 것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흰색들, 원색의 이런 흰색들을 많이 쓴 것을 알습니다. 여기에도 흰색을 많이 썼죠. 그래서 약간 야수주의의 이런 풍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빨간 나무가 있는 풍경입니다. 빨간 나무가 있는 풍경은요, 이 블라멩크는 포부 화가들 중에서 가장 포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당당한 체구와 그에 걸맞은 넘치는 정열이 그로 하여금 격정적인 이런 터치와 색채를 낳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작품도 그의 직관, 정열의 모든 것을 그 강한 색채, 굳건한 생리적인 선에 의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 사이에 집들이 보이죠? 인상파가들이 잘 그리던 풍경 구도나 인상파 사람들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멀리 바라다 보이는 듯한 느낌의 집들 혹은 광활한 개방감 등은 찾아볼 수 없고요.
충격적인 만큼 강렬한 나무의 표현, 강하고 밝은 색채 처리, 특히 빨간색의 효과가 박력이 넘쳐 보입니다. 강한 그 색채의 모든 것을 걸어서 자극이 강한 그런 포부의 표현을 전개한 이 플라멩코의 대표적인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나무들을 빨갛게는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빨간 이런 나무의 표현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집들도 인상주의의 그런 풍이 아니라 약간 세잔의 그런 기법의 삼각기둥, 사각기둥 그런 그 입체적인 이런 표현의 양식의 집들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샤띠옹의 달입니다. 샤띠옹 출생의 고향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이 사띠옹 출생의 드렌과 함께 이 사띠옹파를 형성한 플라멩크는 그곳에서 자전거 경기에 열중하기도 하고 또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 연주 등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센강을 오르내리는 배, 강가의 풍경이나 이런 근교의 전원 풍경을 즐겨 그렸고요. 이 그림은 그 중에 하나로 수작으로 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할 것은 여기에서 고호의 뚜렷한 영향을 강하게 의식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 그림의 주제나 색조에서 특히 터치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런 색감, 또 평면적인 화면 처리, 이게 야수의 비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브의 창시자들을 자인하는 이 플라멩크는 포비즘을 형성하는데 세 그룹인 이 사티옹파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고요. 또 사티옹의 무대로 한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겨서 이 그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그림들을 보면 이 그 드랭의 작품들은 이렇게 다 흰색들이 있고요. 집들을 이렇게 흰색으로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빨강, 초록, 파랑, 노랑 이런 원색적인 이 빨강과 파랑과 녹색, 어떻게 보면 이게 보색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노랑, 파랑이 반대색이잖아요. 빨강하고 초록도 반대색. 이런 보색 관계와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을 쓴 것이 이 그 드랭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인 것은 이 튜브의 입체적인 느낌이 갈 수 있게끔 이 튜브를 직접적으로 화면에 담아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크게 확대해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거는 빨간 작약인데요. 1907년을 고비로 격하고 정열적인 포비즘에서 자차 냉정한 세잔적인 균형 있는 구성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1914년까지는 그런대로 기하학적인 폼의 단순화를 추구하고 뼈대가 튼튼한 일을 계속했지만 원래 이지적인 방법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는 세잔과 결별하여 무겁고 울적한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묘사적인 세계에 찾아들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빨간 작약인데 흑과 백 콘트라스트를 살려서 눈 경치를 그리기도 하고 명쾌한 그런 색채의 콘트라스트를 의식하면서 호색 정물을 그리기도 하지만 그 선명하고 강렬했던 플라멩크의 화면에는 1920년 후반부터는 고독감과 비극적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희도 없고 검정색이 점점 중요한 색조가 되고 세잔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되고 블라뱅크의 작품에서도 가장 야수파적인 과거가는 그 야수파적인 과거에 불타는 듯한 선명한 이런 원색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이트 하얀 색을
반복 쓰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지금 이게 자기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나이가 조금 들면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오타가 생겼네요. 1930입니다. 예. 그 그게 본인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맞지 않았던 거겠죠. 그런 그 야수파적인 정열적인 그런 것들은. 하지만 색감은 여전히 이렇게 빨강과 초록과 화양 이런 색감에서는 이런 그 정열적인 색깔을 사용을 했지만 이런 흑과 백의 콘트라스트를 살려서 이런 그 꽃의 정물을 그리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일로입니다. 사일로는 1950년 작품으로 이 작품 제작 당시 방고를 포함한 프랑스의 많은 화가들은 남프랑스 지역의 황금밀결과 같은 밀밭을 보면서 장대한 자연에 대해 압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플라뱅크 역시 밀밭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생명력을 보고 그 경이로움을 화폭이 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에 의한 하늘의 끝없는 변화와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지에 이 플라멩크의 벅차오르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그렸다고 하는 겁니다. 풍경을 바라보고 플라멩크가 느꼈던 떨림과 피부로 느껴지는 햇살과 바람, 감정들을 이렇게 강렬하고 생동감 있게 화면에 담아내기 위해서 플라멩크는 말년에 여러 이런 밀밭 풍경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밀밭인데 굉장히 정열적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흰색은 여전하게 흰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범선입니다. 범선은 전체적으로 푸른색이 압도해 나가는 이런 화면 구성과 역동적인 바다와 검은 구름이 흐르고 있는 이런 웅장한 하늘의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돼서 마치 진동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구도적으로는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바다의 공간에 앞쪽으로 보이는 배가 무게감과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죠. 작품을 그릴 당시 이 라트릴리에르에 정착한 이 블라멩크는 장엄한 이른 바다의 풍경을 그린 많은 해양화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풍경하고 사물에서 소재를 찾은 이 블라멩크의 작품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하얀색 이런 하얀색이 꼭 들어갑니다. 이 그림의 작품들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프랑스의 화가이기도 하고 조각가이기도 하고 사파가이기도 하고 또 야수파 운동의 선구적인 인물로 활동하기도 했죠. 다음은 이 앙드레 드랭입니다. 앙드레 드랭은 프랑스의 화가이고 조각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야수파의 밝은 색채를 했고요. 활동 분야는 이런 해와, 조각, 무대장치, 원색적인 색채와 자유롭고 거친 이런 터치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원색적인 색들을 많이 했죠. 이 앙드레 드랭은 이 블라뱅크하고 이런 또 사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20세 때 만나서 스튜디오로 하고 인상주의 풍경화를 그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마티스도 만나고 이 블라뱅크, 마티스, 마르케 이런 사람들의 많은 그 당시에 같이 그림들을 그리고 교류를 하면서 그 같은 원색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20세 때는 이런 풍경화를 많이 그렸고 그 다음에 마티스를 만나서는 이런 그 어촌 마을 또 이 마티스하고 함께 지중해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그 드랭 마티스 블라멩크 마르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합류를 하면서 이런 그 야수파들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에 참여를 해서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라멩크나 이 앙드레 드랭이나 뭐 앙리 마티스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이 그 시기에 그런 야수파적인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드랭은 이런 야수주의 핵심 준밀이고요. 붓터치도 이렇게 다이너마트처럼 약간 점몇벽에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고흐의 시냐크의 이런 영향을 받아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보고, 강렬한 색채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원색과 같은 강한 색채로 약간 이 고갱의 그림도 포함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선과 명암의 구분이 없애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두와 해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꾸불꾸불한 터치의 이런 그림 터치로 이렇게 생동감 있는 운동감의 표현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야수주의 창시자였고 초기 입체주의의 아방가르드 선주자이기도 활동했지만 후기에는 전통적인 화풍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 감각을 볼 수 있었던 그의 화풍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어둡게 이런 그 후대에는 이런 어두운 표현으로 이런 그림들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해와 기계의 취미를 느껴서 공과 대학 입학 준비를 하다가 화가로 되었고요. 또 이 블라뱅크와 친교를 맺고 아틀리에에서 같이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티스,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런 야수파 화가들의 주목이 되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요. 또 세잔, 흑인 조각의 단순화된 형태와 이런 것들의 입체파의 탄생의 계기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지적인 그의 기질이 포부에 분명한 원색의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또 궁극적으로 형태의 엄격함, 화면 질서의 구성을 바라는 정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고딕, 뭐 이런 전통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신고전주의 위치를 뭐 다시 그 처음에는 야수주의였지만 나중에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시킨 신고전주의로 화가의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티스와 함께 야수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고요. 개성적인 자아 표출이라는 야수 운동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작품들은 이렇게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원색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랭은 이 야수주의 창시자인 한 명이지만 앙리 마티스와 함께 이런 강렬한 색채, 형태의 야수주의 작품들을 선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 그림들을 보면 그 조금은 특징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작품들도 굉장히 끊임없이 새로운 양식적인 발전을 묘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랭을 지지하다가 반대해서 평원 모음집을 출판하기도 했고요. 드랭의 작품에 대해서 드랭의 작품이 양식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색채를 띄었다는 거, 뭐 엇갈린 그런 지지자들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드랭은 굉장히 그 모더니즘의 그 총체적인 이 비난하는 내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림들은 굉장히 독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또 재앙이 터졌고 그걸로 인해서 집안이 이제 좀 이렇게 자식들이 죽고 이혼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운전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화물차에 튀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빛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같은 그림을 이렇게 다른 풍으로 이렇게 해서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이렇게 고독하고 쓸쓸한 이런 그림들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나이가 먹고 고독하고 그러면서 색감들이 이렇게 좀 퇴색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그 약간 저채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젊었을 때 한참 나갔을 때 이런 원색을 보여줬다면 나이 먹어서는 이렇게 젊은 원색을 보여줬다면 나이 먹어서는 좀 다른 어두운 침튀기만 이런 색상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들 느낌과 삐에로입니다. 삐에로의 삶에는 경쾌한 연주와 흘러나오지 못하고 그럴까 아닐까 생각하겠죠. 남을 웃게 하는 삐에로라면 가면이지만 허공의 시선이라는 삶의 고단함을 느끼게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세잔, 고갱, 세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야수파의 이런 그림들을 그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드랭은 지금 이 인상주의 학파들과 블라멩크, 마티스, 마르케 이런 사람들이 같이 결성돼서 야수파의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했던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2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